네, 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슬기입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기밥솥이 작동을 시작하고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이런 공상 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덕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이 Io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자주 이야기되는 단어가 바로 사물인터넷, IoT입니다. 이 IoT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또 인공지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박사님. 예,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사물 인터넷의 범위가 크다는 반증인데요. 네. 사실상 사물 인터넷의 그 네트워크인데요. 그 네트워크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즉 인터넷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4년도 5월에 서울 디지털 포럼의 기조 발표로 아시아의 인터넷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의 전길남 교수께서 기조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기조 발표가 의미하는 바는 사물들의 네트워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기반할 것이다라는 반증으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와이어드 매거진의 편집국장은 인터넷은 하나의 글로벌 머신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한 바 있고요. 지난 2010년에 소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3D 영화 아바타의 줄거리가 어쩌면 현실 속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세상을 하나로 빠르게 연결해 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어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2001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오토 아이디 센터라는 그 조직의 창립자인 케빈 어스턴이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사물 인터넷의 어원이 유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물들끼리 인터넷을 한다는데 걔네들이 마우스를 잡을 리도 없고 클릭을 할 리도 없는데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최 박사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사실 좀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감기가 좀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가을에 이렇게 잠이 들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선선해서 참 좋은데 자다 보면 기온이 떨어져갖고 감기가 걸리거든요. 이게 영하 몇 도 이렇게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됐을 때 문이 스르르 닫히면 감기가 안 걸릴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한 이런 것들을 잘 그 인공지능이랑 연결을 시킨 게 사물 인터넷이 아닐까. 맞습니까, 박사님? 예, 박사님 설명 대단히 적절하게 잘 비유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사물 인터넷의 개념, 요즘 부각되고 있는 이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으로 한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유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이고요. 당시 미국의 이제 팔로알토 연구소에 근무하던 마크 와이저라는 분이 어느 날 출근길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이 돼서 그네들 간의 교감을 통해서 내 삶을 보다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사물 인터넷은 하나의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양한 사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즉 제 주변의 자동차, 냉장고, 안경 이러한 사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통신을 하고 그 통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다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들이 똑똑해져서 굉장히 뭔가 위협감을 느끼는데요. 김명수 박사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우리 사물 인터넷 전문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들어섰다. 뭐 어디라고 경계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들어섰다 그러는데 무엇보다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반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을 지금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런 것보다 제가 봐서는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중교통 탈 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보면은 벌써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이런 거를 그 버스에 뭔가 네트워킹 되는 게 달려 있고 그 정거장에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게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의 일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미 벌써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두 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사물 인터넷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이석병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정리라기보다도요. 우리가 이제 왜 그 개념이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그게 외국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용어를 갖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체화가 안 됐어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80년대에 그분이 출근하다가 내 와이셔츠라든가 그 차에 그 유비쿼터스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좀 유비쿼터스를 생각을 해놓고 거기 사물 인터넷을 발전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출근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아 이게 좀 내가 잘 때 그 일정한 시간 되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린 그걸 생각으로 그치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뭐가 있을까? 어디에서 그런 게 기인하고 그러면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리드를 해나가려면은 사실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비쿼터스 옛날에 있던 말이고요.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이거 그렇고 또 빅데이터 보세요. 빅하고 데이터가 붙은 말입니다. 굉장히 평이한 용어예요. 근데 그쪽에서 용어를 쓰게 되면 새로운 용어가 되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개념을 만들어내고 또 어떠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익숙지가 못하다. 우린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갖다 쓰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충실한데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도 잘 갖다 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김 박사님, 저희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일단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해서 특정 요소를 한정짓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해서 특정 요소를 한정 짓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물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그러니까 사물 간의 연결성을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일단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상호 연동시킬 건가. 이 두 가지는 사물 인터넷 세상을 위해서는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사물 인터넷의 그 사물들, 예전에 사물 인터넷의 사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심지어는 영상 통화를 멀리 떨어져 있는 또 통신 상대방 간에 통화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물의 대상이 컴퓨터나 모바일 폰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산에 산불이 났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산불을 센싱하는 센서들, 또 심지어는 각 지역마다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온도 센서들,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산불이 났음을 알려주고 현재 온도가 어떤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디바이스들 간의 연결성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서비스들 간의 연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분야 쪽에서의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댁내 스마트 홈 서비스는 영역이 구별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버티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각 버티컬 마켓 간의 상호 연동 필요성은 그동안 없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의료 분야에서만 독립적으로 잘 연동이 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사물 인터넷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위에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깔려야 그 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실제 사람한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발굴할 건가가 사물 인터넷 세상을 끌어나가는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들어야 정확히 예. 마음에 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최 박사님이랑 김 박사님 유난히 조용하시거든요. 예,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네스트라는 작은 회사를 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스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단 하나였어요. 집안에 그 온도 조절기를 부착을 시켜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온도를 그 온도 조절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집안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인데 그 기업을 3조 7천억에 인수를 한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을 봤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즉, 그 온도 조절기가 미국의 가정 내에 다 부착이 돼서 그 가정 내에서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글이 가져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고부가 서비스를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는 막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서 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인수합병 비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뭔가 멋있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한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뭐 많이 진행이 돼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가요? 저는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사물 인터넷 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플랫폼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는가 이 말 자체도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사물들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연결을 시킬 건가라고 해서 구글은 구글대로 독자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애플도 아시는 것처럼 홈킷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우리나라 그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텔하고 힘을 합쳐서 OCF,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글로벌 그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개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더불어서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물들 지금 말씀하신 뭐 냉장고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그런 가전 제품을 비롯해서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요새 화두로 뜨고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아닌가 싶어요. 뭐 좀 조금 사고도 났었지만 자율주행 한다는 얘기는 다른 차가 근접했거나 다른 뭐 사람이 왔거나 이럴 때 스스로 알아서 정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 기술이 될 텐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거기에 이제 센서와 지금 말씀하신 ICT가 접목된 소프트웨어 기술 해갖고 기존에 있는 사물들의 약간의 지능을 더 넣는 그러니까 ICT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뭐 힘든 기술 어렵고 힘든 거는 전문가들이 개발을 할 것이고 우리는 편리하게 유용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 예, 저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가 부각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있는 여러 기술들을 어떻게 융복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플랫폼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갤럭시끼리는 호환이 되고 아이폰끼리는 호환이 되듯이 앞으로는 이제 가전제품을 사면 S전자만 사야 되고 한 번 S전자를 사면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지금 제조회사마다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호환성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전문가한테 얘기를 사실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 예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회사 제품마다 충전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맞아요.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A 제품은 A 충전기로만 하고 B 제품은 B 충전기로만. 맞아요. 그것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서로 표준화가 돼갖고 그걸 통일시키고 이제 표준 규격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사물 인터넷에서도 이런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우리 전문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모두가 다 호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부터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은 애플은 애플의 독자 전략을 가지고 가고요. 구글은 구글대로 독자 전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삼성과 인텔은 연합을 해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세 플랫폼만이 지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세 플랫폼이 시장에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주도권 싸움의 최종 위너는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 플랫폼만이 사물 인터넷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점유도를 어느 플랫폼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양대 산맥 개념의 두 플랫폼이 같이 간다면 그들 간에 서로 상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인터페이스를 둬서 이쪽 플랫폼과 이쪽 플랫폼 간에 서비스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개발들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표준화 기구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그러니까 각 나라를 대표해서 각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만 국가대표가 있는 게 아니고 ICT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리드하는 국가대표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들 간에 모여서 표준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건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점을 어떻게 잘 끌고 나갈 건가가 앞으로 표준화 쪽에서의 풀어야 될 당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국제연합 같은 그런 기구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비디오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첫 번에는 이제 소니라는 회사에서 그 베타를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 안 팔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VHS라는 걸 만들었는데 VHS는 너무나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결국 성능이 안 좋아도 전부 다 VHS로 가서 그게 표준화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좋다라고 반드시 표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 시장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사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소니 베타하고 미쓰비시만의 그 VHS 그 대표적인 표준화 전쟁의 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표준화가 기술력만 가지고 표준이 세계에서 위너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표준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해 봤습니다. 김병수 박사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표준화에 대해서. 아니 글쎄 그거 어쨌든 그런 표준화는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차례로 이제 변화돼 나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에서는 표준을 할 수가 없죠. 먼저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기술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장 점유, 자기가 시장도 지배하고 그런데 아까 금방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이게 표준화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베타하고 VHS. 사실은 베타 기술이 더 훨씬 더 우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걸 독점을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을 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휴대폰에서도 지금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약간 오픈 시스템을 하고 있고 이 iOS는 자기네 전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평행으로 가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로 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가능성은 오픈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다른 제조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다고 꼭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 표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이제 표준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궁금합니다. 삼성이 OCF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표준화를 선도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연구는 어디까지 왔나요? 예, 일단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체나 통신사업자들은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동통신 3사는 각자 플랫폼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제조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삼성전자는 인텔과 더불어서 OCF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표준 규격을 만들고 있었고요. LG전자는 이제 퀄컴이 주도했던 별도로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연합체의 라인업을 해서 사실 이렇게 독자기를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그 조직이 조금 이제 힘을 많이 잃으면서 LG전자도 이 OCF 쪽으로 라인업할 거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OCF를 통해서 플랫폼 개발을 리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돼서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을 하고 표준화 쪽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이제 사물인터넷 기반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e헬스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산시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를 구축을 하고 그 실증단지 내에 일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면서 사물인터넷 세상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들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제가 아까 무섭다고 표현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개인정보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 이제 최근에 애플의 사례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애플의 휴대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이미 들어왔죠. 우리나라의 유수의 제조업체들의 단말기도 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애플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8월 달, 지난달인데요. 지문인식을 10가지 손가락을 각자 다른 목적의 기능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출원을 해서 기어이 특허 출원을 받았습니다. 그 10개의 손가락은 조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엄지손가락의 지문 인식은 휴대폰을 락인시키는 기능. 근데 휴대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의 인증을 위해서는 뭐 두 번째 손가락, 그건 자기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ATM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빼서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새끼손가락을 엄지손가락과 같이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돈은 빠지지만 이 상황이 모니터링이 된다거나 이 상황을 경찰 쪽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인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얘기죠. 즉 보안과 인증 체계에 대한 강화가 앞으로 더불어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들으니까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 거꾸로 10손가락 갖고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손가락을 눌러야 찾는 건지 이거 더 어떨 때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그 경우에 뭐 패스워드 뭐 이런 걸 넣는데 이거였나 저거였나 막 맞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이거 이제 지문 어느 지문이 그건가까지 하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할 것 같으네요. 저는 절대로 안 삽니다. 그런 우리 거. 어르신들 이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정말 저희의 모든 걸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진 않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네. 사물인터넷의 세상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또 발전을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할까?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라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은 입안을 하셔야 될 거고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이고요. 엔지니어로서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가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사회는 급속하게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그 이정문 화백이라는 만화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196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서기 2000년에 미래상을, ICT 기술을 적용한 미래상을 사파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분의 그림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격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DMB 기술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기차 등등 뭐 레시피도 아까 말씀하신 레시피도 온라인 레시피 등등 다양한 형태의 미래 사회상을 50년 전에 예견했다고 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분이 작년에 이제 앞으로 2050년에 미래상을 사파로 그리셨어요. 그래서 향후 2020년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 사회에서 어떤 그분의 엔지니어가 아닌 그분의 어떤 시각도 한번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물 인터넷, 오늘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가서부터 이제 어떻게 발전할까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거는 우리가 왜 IoT라는 기술로 사물을 연결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물들에게 약간의 지능을 부여해 갖고 서로 알아서 해결을 하고 서로 알아서 동작을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갈 방향이 뭡니까?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그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모든 과학 기술이 그렇지만 뭐 기술이 개발되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편리하게 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끔 우리 사회자 말씀하시는 좀 무서운 상황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결국은 목적은 편리하게 하는 건데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이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 박사님께서는 사물 인터넷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나요? 뭐 저는 뭐 사물 인터넷은 어떻든 발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거든요. 우리의 그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하지 않은 냉장고 옛날 구식 냉장고를 사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마켓에.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뭐 석빙고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렇게 그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또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저 투지폰을 쓰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거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선택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석동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엉뚱하게 우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물 인터넷하고 우주하고 그게 무슨 관계일까 이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공간적 사고가 북한도 아니고요. 남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IoT란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전 세계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우리들의 공간적 사고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걸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왜 그 IoT 그 사람들 그 땅덩어리 넓기도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걸 하고 그러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5천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IoT 기술 우리가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기술들을 쫓아가서 그러면 어디다 쓸 건데 이렇게 한다 치게 되면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세계를 쫓아다니는 거에 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대체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갔으니까 인간들한테 나머지 공간은 우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IoT 하면서 남는 시간들 그런 거 좀 더 우리들 내부도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눈을 우주로 돌려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지금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이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 오늘 과학톡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의학 드라마 속 수세 장면입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활시위를 당기며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뇌신부자극술이라는 이 수술법은 특정한 뇌세포에 전기로 자극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떨지 않아요. 수술은 각성 상태로 진행되는데요. 환자는 수술 도중 의료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바이올린을 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수술의 작용 원리는 믿기 어렵게도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뇌의 신비를 풀어내려는 시도는 뇌과학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뇌과학은 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규명하려는 학문입니다. 뇌는 손상을 입으면 회복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뇌과학은 첨단 영상 기술과 더불어 발전했는데요. 대표적인 장비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입니다. fMRI는 혈중 산소 농도를 추적해서 사랑과 식욕, 우울 같은 정신활동이 뇌의 어떤 부위에서 일어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외에도 뇌파를 기록한 도면인 뇌 전도를 활용하거나 뇌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인 뇌 자도를 측정해서 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뇌를 아는 것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우선 치매나 자폐, 강박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의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만 알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고쳐주면 되겠죠? 치매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치매는 기억, 학습, 감정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 전두엽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손상된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면 치매 증세를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뇌의 신비를 밝혀내려고 오늘도 동분서주 아주 바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퀴즈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뇌는 친구를 네모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네모가 뭘까요? 답은 나 자신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fMRI를 통해 관찰한 결과 피실험자들의 뇌는 자신에 대한 위협과 친구에 대한 위협에 똑같이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뇌가 친구를 나의 일부인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멍하니 있으면 뇌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럴 때조차 뇌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발견했는데요. 이 이후 연구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창의성과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우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이 우주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뇌가 우주처럼 신비롭고 광활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뇌의 수수께끼가 모두 밝혀지는 그날까지 뇌과학은 계속됩니다. 네, 뇌과학 정말 신기한데요. 뇌가 가지는 능력이 어딜까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머리에 들어있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할 정도인데 김명수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 뇌라는 게 사실은 우리 뭐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 상상력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 다 있고 우리가 뭐 우주로 날아가는 얘기도 하는데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상상력도 다 이 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알고 싶어하는 마지막 저희가 뇌가 아닌가.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뇌과학 연구소라든지 많은 곳에서 뇌를 연구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뇌에 대한 이거를 신비를 밝히는 것은 우리 아마 인류의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주에 비유하셔서 신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뇌는 소우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복잡하기는 참 복잡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연구가 잘 되면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발전시켜서 시험을 좀 잘 보게 할까?
뭐 뇌를 좋게 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미래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우리 그 청소년들도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뇌도 어떻게 보면은 손과 손이라는 사물을 연결시키는 그 사물 인터넷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물 인터넷에 주는 함의는 뭐가 있을까요? 뇌과학이요. 예, 일단 뇌과학에 대한 뭐 기술적인 전문가는 저는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뇌과학이 최근에 이제 정부가 뇌과학 그 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죠. 지난 5월로 기억이 되고요. 계획에 따르면은 향후 이제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한 4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뇌과학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우리 이석봉 대표님께서 깔끔하고 멋있게 뇌과학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예, 그 뇌과학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문가라고 그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에트리의 박문호 박사입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서부터 뇌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과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미국은 모든 과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과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뇌과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프론티어입니다. 인간한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선진국도 이 분야는 많이 공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연구를 해서 그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는 이 부분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진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려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톡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질 때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튼 뇌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